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도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택배로 물건을 살 때마다 다른 지방에 넘는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해서 불만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 한 달 동안 제주 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들입니다. 9,000원짜리 비타민 한 상자의 배송 요금이 다른 지방은 2,800원이지만 제주도는 3배가 넘는 10,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해놓고선 결제를 하고 나니 도서 상간 지역이라며 5,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는 평균 2,160원. 기본 배송비와 합친 총 배송비는 다른 지방보다 6.1배 높았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그 도서관간 추가비가 최저가 5,000원이고 거의 10,000원, 15,000원도 많이 있어서 또 배송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좀 부담은 많이 되죠. 이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섬 지역 주민들이 9월 한 달 동안 택배 추가 배송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한 건당 3,000원씩 지원되는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중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인데 정부 예산 65억 원 가운데 32억 원이 제주도에 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에도 추가 배송비가 지원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장기적으로는 1년 내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추석 기간에 한번 해보고 이게 그래도 좀 호응이 있다든지 나쁘진 않았다 싶으면은 이게 좀 더 공론화되고 예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연중이든 이런 식으로 좀 되겠죠. 제주 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 택배 배송비는 연간 800억 원대. 추가 배송비를 없애거나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시범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한반도로 방향을 틀어 내일부터 제주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한낮 도심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양산을 써도 폭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보름 가까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34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상황. 밖에 5분 정도 있어도 화장 다 녹을 만큼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요즘. 아무리 찬 음료를 먹어도 얼굴이 익어버릴 만큼 너무 더워요.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제주시는 한 달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제주로 불어넣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난 태풍 카눈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동쪽에서 아기 태풍인 열대 저압부가 발생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진로가 바뀐 것입니다. 태풍과 열대 저압부 사이에서 고기압이 발생하면서 이 고기압이 태풍의 동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북상하는 전향 시점과 위치가 서편하는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 강풍 반경 350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접근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 육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때는 모레 새벽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은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인데 제주는 태풍의 강풍 반경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제주에는 50에서 100mm,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참여한 제주 지역 학생 40여 명도 야영장에서 퇴영한 뒤 새 숙소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 지역 학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야영장에서 빠져나와 숙소를 옮긴 뒤 12일까지 남은 일정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 모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지만 의약품과 음료 등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도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가 긴급 배치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1층 입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도 수색견을 데리고 공항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제주공항의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에는 어제 오후 2시에 폭탄 테러를 하러 간다는 제목으로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2시간 동안 공항을 정밀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경찰은 장갑차와 전술차 등 장비와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갑작스런 경찰 배치에 공항 이용객들은 불안했습니다. 제주도로 출장을 갔는데 지금 경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약간 많이 무섭긴 하네요. 갑자기 내리고 왔는데 또 이런 일이 터졌다 하니까 또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러를 예고한 오후 2시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경찰은 글을 작성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IP 추적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이상 없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당분간 인파가 몰리는 대형 마트와 관광지 등에서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제주시 수협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인 김모 조합장과 측근 1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5년 전쯤부터 조합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추석 선물로 전복을 돌린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고추잎 전용 품종이 개발됐는데요. 스마트팜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기능성 식품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입니다. 스마트팜에서 잎전용 고추인 살리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추 열매 대신 잎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국산 신품종으로 혈당 강화 성분인 AGI가 많이 함유돼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3번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6번이나 수확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활용돼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확해서 건조 가공해서 분말을 만드는 원재료를 저희가 공급을 하면 그걸 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 가공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고추의 치명적인 탈라병과 품마름병 등의 저항성을 갖춘 신품종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종자회사들은 더 좋은 품종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고추의 공세와 고령화로 위축되던 고추 농업이 기능성과 병 저항성 신품종을 앞세워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 동쪽 바다로 북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풍은 강한 세력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50km 부근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에 달하는데요. 이 태풍이 있는 이 해역의 해수온이 29도 안팎을 보이고 있어서 바다에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강도 강의 세력으로 경남 해안으로 북상할 텐데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제주도 동쪽 바다를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목요일 새벽쯤 태풍이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 오전에 경남 해안에 상륙한 뒤 오후에는 전주 부근을 지나서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바다를 지나서 육상에 부딪히면 세력이 약화되긴 하겠지만 계속 태풍 정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부터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고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제주에는 50에서 150mm,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항공편과 배편 운항 정보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물결이 4m까지 내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 속에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이 무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25 에이펙 제주 유치 결의대회가 제주시 이호테우 해변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출장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에게 에이펙 제주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지난해 개최지였던 방콕시에서 성원을 보내준다고 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 참조기 금어기가 끝나면서 제주도 남서쪽 해역과 소흑산도를 중심으로 유자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유자망 어선은 120여 척으로 10년 만에 70% 늘었는데 지난 4월 이후 참조기 금어기에는 옥돔과 고등어를 잡거나 어선을 수리하면서 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참조기 위판 실적은 206톤으로 지난해보다 78% 줄었고 위판액도 39억 원으로 31% 줄었습니다. 제주시 화북 상업지역의 19층 844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제주시는 재작년 12월 화북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지를 2,700억 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제출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 5층, 지상 19층 아파트 7개 동을 짓게 되는데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휴가 사용 자제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항 변경 등을 요구했다는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교육청은 관계자들과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첫 출근을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0시쯤 제주시내 직원 숙소에서 첫 출근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삼양 해수욕장에 유입된 흰색 물은 근처 공사장에서 투기한 페인트로 확인됐습니다. 삼양동 주민센터는 흰색 물이 흘러온 방향 등을 추적한 결과 해수욕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사장에서 오수관을 통해 페인트 세척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는 시공사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자치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활용되는 민간 자원에 대해 보상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와 인력에 대해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소화기 등 장비 사용에 대한 보상과 인적 자원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카눈은 강한 세력으로 북진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제주는 모레 새벽 태풍이 가장 근접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가득 찬 선박들 서로 단단히 줄을 묶어 정박했습니다. 2천여 척의 선박들이 태풍 소식에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폭으로 피항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평을 온 상태이고 앞으로 그 태풍에 대비를 해서 이 모든 선장님들이나 선주들, 선원들 아무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지금 해수욕장에는 입욕 통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해수욕장은 입욕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서핑객들은 서핑보드를 들고 해수욕장을 빠져나가고 관광객들도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바다 와서 발도 담그고 물놀이도 하고 싶고 했는데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다 중재를 시키니까 좀 오랜만에 놀러 와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남동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26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남해상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며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1977년 태풍 관측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남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29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 세력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 상륙하여서 북진으로 진로를 보였던 태풍은 과거에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태풍은 남해상을 상륙하여 동쪽으로 진행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태풍은 모레 새벽 4시쯤 서귀포 동쪽 약 130km 해상으로 올라와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데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는 모레까지 해안에는 100에서 200mm, 산지에는 4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대한항공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제주기점 항공편을 전면 결항하기로 하는 등 하늘길과 뱃길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청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전국적인 수해에 대처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언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시기에 오지사의 휴가가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제주도는 오전 10시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10시 30분부로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제주도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아닌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주재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영훈 지사의 일정표를 확인해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도지사의 휴가 기간에는 공식 일정이 없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던 오영훈 지사는 오후 3시쯤 제주도청 재난상황실에 나타났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장관들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가 여름 휴가를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휴가 기간에도 태풍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거나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적인 수해 당시 물풀을 쳐서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름 휴가 하루 만에 휴가를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하겠다며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양식장 피해도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양식장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사육수를 충분히 확보하며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저류지 대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저류지 2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류지 대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상반기에 2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저류지 28곳에 대해 바닥 준설 등을 했고 하반기에도 한경면과 애월읍의 도로 부속 저류지 3곳에 대해 저류지 바닥 준설과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 출신 애국지사인 최정숙 선생의 생가터에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여성 교육인으로서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선생의 출생지가 2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3.1운동 수영인 명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골목에 자리한 흰색 2층 건물. 초록 담쟁이가 우거진 건물 벽에 애국지사 최정숙 선생의 생가 터를 알리는 표지가 걸렸습니다. 가로 30, 세로 40cm 크기의 동판에는 최정숙 선생이 나라의 독립을 바라며 외친 말과 생애가 새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된 수영인 명부 기록에서 최정숙 선생의 출생지가 확인된 겁니다. 추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살았던 곳을 찾다 보니까 생가터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그마나마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표지석을 하게 돼서 더욱이 기쁩니다. 최정숙 선생은 1902년 당시 제주면 삼도리에서 태어나 친성여학교를 졸업한 뒤 경성여자보통학교에 진학해 3.1운동 때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를 벌이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최 선생은 교사 생활을 하다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해 제주에서 무료 치료 활동을 벌였고 친성여중고 교장을 거쳐 1964년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최정숙 기념사업단은 제78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 표지석 제막식을 열어 미혼으로 평생을 제주에 바친 최정숙 선생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제주를 사랑했던 제주 여성 선각자로서 제주인들의 마음에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가슴에 애국 애족의 뜨거운 열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 기념사업단은 최정숙 선생이 함께 활동했던 강평국 고수선 지사와 같은 등급의 애족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서귀포에서 흉기를 들고 농협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나로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검복을 착용하고 남성과 대치하다 설득 끝에 검거했는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내 학부모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 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힘든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교사들의 교권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저축된 사례는 지난달까지 40건으로 피해액은 3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시에 24건이 발생해 피해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40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조사를 마친 14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제출했고 지금까지 5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이 각종 과태료와 부가금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19년 이후 제주도와 행정시의 지방 세외 수입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180필지가 경작과 주택부지 등으로 무단 점유되는데도 변상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15억 원을 체납한 8개 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강경훈 도의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제주도의회가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는 23일 도덕성과 책임성 쇄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박순종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도의회는 토론회 이후 의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이 직접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제주도는 동일 노선에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400명을 모집한 뒤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8곳과 공영버스 2곳, 관광지 순환버스 1곳으로 친절도와 안전운행, 차량관리 상태 등을 모바일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틴이 부족하니까 나랑 같이 챙겨요. 더 맛있고 더 라이트하게. 딜라이트하게 채우는 아침 프로틴. 켈로그 다크초코 프로틴 딜라이트. 우리 내일 아침도 같이 충전해요. The control, the technique, put the right pace on it.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나의 땀이 나의 위대함. For me, it's a Gatorade. 새로움을 향한 끊임없는 변화. 세상의 어떤 드라이빙을 완성하다. The First Crown. 올 여름도 삼겹살 좋아 런 샤인머스켓 좋아 런 채소 좋아 런 홈플러. 좋아하는 건 모두 시원한 가격으로 홈플러 달려. 홈플러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만 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LNG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까지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찬 비바람을 머금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모레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목요일 오전쯤에 그곳 남해안 쪽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선박들은 미리 대피를 한 거죠? 네, 부산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6시부로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되면서 이곳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들은 오늘 오후 일찌감치 피항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객선 운행을 비롯한 부산항 항만 운영도 잠시 뒤 8시부터 모두 중단됩니다. 오늘까지 정상 운영한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은 내일 태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입수가 전면 금지됩니다. 해안가 지역을 비롯해 태풍이 올 때마다 좀 피해가 있던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해안가 일대를 살펴봤는데 강풍과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바닷가 인접 상인들의 손길이 바빴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침수 피해를 입은 한 음식점 주인은 직접 모래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입구에 하나씩 쌓으면서 바짝 다가온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틈새 있잖아요, 우리가. 네, 거기 물 넘어가지 말라고 일단 모래 벽 쌓아놓고 심한 경우는 유리창까지 다 깨지거든요. 해수욕장에 떠있던 오리배와 해안가 부표들을 치우는 작업도 한창이었습니다. 묶어놨었는데 묶은 게 이제 끊어지면서 다 위로 올라왔었죠. 해수욕장에 컨테이너 샤워 시설과 관광 안내소 등도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울산과 전남 등 바닷가를 접한 지역들도 크레인을 이용해 어선들을 육지로 옮기는가 하면 과수농가에선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막을 설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카눈 북상에 대응해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3단계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SBS 홍승현입니다. 태풍은 남해안에 도착한 뒤 북쪽으로 계속 올라와서 수도권을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태풍의 위치와 앞으로 이동 경로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희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태풍의 현재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자리해 있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모레 새벽에 제주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그대로 관통해서 금요일 새벽 무렵에는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제주도부터 오후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모레는 일제히 전국에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최근접 시점을 살펴보시면 제주 서귀포가 모레 새벽 3시가 되겠고요.
남해가 모레 오전 9시, 서울은 금요일 새벽 무렵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대 600mm 이상으로 제일 많겠고요. 영남 서부 내륙에는 최대 4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대 300mm 이상, 서울도 수도권에도 최고 200mm에 달하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강풍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과 남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안팎으로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태풍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만큼 어느 때보다 태풍의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누는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한반도 쪽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원래 내륙 지방을 지나면 그 세력이 조금 약해지기 마련인데 카누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서동균 기자가 자세히 짚어줍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시속 10km, 성인이 천천히 뛰는 속도 정도로 느린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목요일 오전 우리나라 남해안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예상되는 강도입니다.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로 중심에서 초속 35m의 바람이 부는 여전히 강도 강등급의 태풍입니다. 대개는 태풍의 가장자리가 육지와 마찰하며 세력이 약해지는데 카누는 일본 가고시마 내륙과 부딪히면서도 예상과 달리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태풍의 에너지원인 따뜻한 바다에 있습니다. 현재 가고시마 서쪽 해상은 해수온도가 28도, 대한해협은 29도입니다. 대한해협의 해수온도는 평년보다 무려 2도나 높습니다. 26도 이상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태풍에 좋은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해수면이 아닌 해양 전체가 얼마나 많은 열을 축적했는지 알 수 있는 열 용량도 태풍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인 제곱센티미터당 50kJ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릿느릿한 속도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인데요. 통상 여름철 태풍의 이동을 돕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렇게 멀찌감치 물러나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태풍 전면에서 일일 때는 고온, 가습한 공기가 지형의 효과와 부딪히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강원 영동과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은 이미 시작된 셈인데 비는 강원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바람은 최대 초속 40m 이상, 수도권에도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의 경로, 강도, 머무는 시간 등 많은 요소가 위협적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지금 일본을 보면 이 태풍 카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주민 42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항공기 160여 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진 특파원, 오키나와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규슈 남부 지역, 특히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 북부 지역에도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카누는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선상 강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 새벽 가고시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2m로 관측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일본 남쪽 해상에서 새로운 7호 태풍이 발생해서 열도 중심부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태풍 2개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7호 태풍은 이번 주말쯤 일본 혼슈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까 일본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겠네요. 네,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 등에서 22만 세대, 주민 42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発表を待つことなく早め早めの情報によって判断、対応をお願いしたいと。 가고시마 등으로 가는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했고
가고시마에서 사쿠라지마 섬 사이에 배필의 경우 오늘 오전 10시 이후 운항을 멈췄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남북을 잇는 규슈 신칸센도 구마모토에서 가고시마까지 운행이 중단됐고 가고시마 시내를 오가는路面 전차와 시내버스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경북 포항에선 집중호우 속에 하천이 흘러넘치면서 피해가 컸었는데 그 뒤에 복구 작업이 계속 이어졌지만 아직 모자란 곳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삭기가 연신 강변의 토사를 퍼내고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실어 나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가 강타했을 때 범람했던 냉천인데 하천의 통수단면을 넓히는 준설 작업이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내일까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 107대를 추가 투입해 최대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작업량은 목표치 65만 세제곱미터의 4분의 1가량인 15만 세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길을 막아 피해를 키웠던 인덕교와 냉천교는 재가설 계획만 서 있고 무너진 제방 수리도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제방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쌓고 흙과 자갈을 덮어 만든 임시조치만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책정부터 설계, 착공까지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지하주차장이 잠겨 8명이 숨졌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늑장대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일 터지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장으로 부랴부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덜 된 상태에서 태풍을 맞이해야 되니까.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던 인근 오천시장. 시간당 50mm까지 처리 가능한 배수시설 증설이 이뤄졌고 간이 차수판도 준비됐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장 자체가 제일 낮기 때문에 양쪽 세계천, 광명천 물이 넘쳐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발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다한 일을 하늘에 기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 전국에 있는 학교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에 입소했습니다. 당국문화체험으로 남은 일정을 이어가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가 더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금요일 자정에 수도권을 관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하는 남해안에선 어선을 육지로 올려놓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카누는 느리게 이동해 최대 6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새 변호인이 중도 퇴정하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또 파행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기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1년 새 이 공장에서 끼임 사고만 3번째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고 당시 안전 루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하고 해병대 옷이 잘 보이게 잠수복 지퍼를 내리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재취업 심사 사례를 살펴보니 버젓이 전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 어수선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는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니고 태풍을 피해 3만 7천여 명의 대원들이 모두 서울 수도권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쯤 편안한 밤 보내고 있을지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혜리 기자. 네,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 기자 뒤로 대원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는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네, 총 1,300여 명이 입소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일대는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335 모여 음식도 나눠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오후 1시부터 온 대원들은 버스에서 내려 짐을 풀고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편하게 오래 잘 수 있는 거, 왜냐면 텐트 안에는 아침부터 6시쯤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못 자는 거. 네, 이곳 기숙사에는 독일과 기니, 과테말라 등 8개국 대원 1,380여 명이 캠프가 끝나는 12일까지 묵을 예정입니다. 대원들은 무엇보다 무더위와 태풍을 피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의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 128곳에 대원 37,000명이 분산돼 새 숙소가 배정됐습니다. 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내일부터 8개 시도별로 지역 명소 탐방이나 특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새 숙소에 자리 잡은 잼버리 대원들은 기대에 부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 want to explore the city and get to try out new things. Very excited. 이곳 용인에서는 한국민속촌과 백남준 아트센터 등을 관람하고 한국 농촌 체험도 하게 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TF를 긴급 구성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8개 시도에 책임관을 파견하고 숙소별로 지역 경찰과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예, 새만금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왜 아쉬운 마음도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쉬움보다 안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7,000명의 잼버리 대원이 동시에 철수하기 위해서 버스만 1000여 대가 동원됐고 현장에선 군사작전 같은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장관이라고 해야 할지 슬프다 해야 할지요. 새만금 잼버리 철수작전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탄 버스가 일렬로 야영장을 빠져나옵니다. 고속도로 달림길에 들어서자 경찰의 에스코트에 맞춰 전국의 임시 숙소로 출발합니다. 태풍 카눈 소식에 156개국 스카우트 대원 37,000여 명이 결국 새만금을 떠났습니다. 이번 스카우트 대원들의 대피 작전에는 경찰 헬기 4대와 경찰차 273대가 동원됐습니다. 철수 작업은 오전 9시 대만을 시작으로 정리가 끝난 캠프부터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8일 동안 동고동락했던 각국 대원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Event and it's very unfortunate that we have to leave because of the typhoon, but we have a great scout spirit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enjoyed. 성공 개최를 바랐던 원로 대원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은데 아쉬운 건 있지. 참가자 37,000여 명 대이동에 동원된 대형 버스는 1,014대. 대규모 작전을 방불케 한 잼버리 대이동이 오늘 하루로 끝이 나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잼버리의 문화체험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기왕에 큰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대회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졌지만 마무리만큼은 박수 속에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서울로 올라온 전 세계 대원들은 한국의 문화체험을 하며 뼈약볕 속에서도 모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대민을 장식할 K-팝 콘서트 장소는 상암 경기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태풍이 또 방해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내 무대 설치가 한창입니다. 섭씨 33도의 폭염에도 인부들이 철근을 들어올립니다. 지난 6일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잼버리 행사 폐영식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만큼 출연진이 대폭 강화된 대규모 콘서트가 예정됐습니다.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핫 200 1위를 차지한 뉴진스가 공연하고 해외 팬이 많은 세븐틴 등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참가도 논의 중입니다. 가용 가능한 K컬처 자원도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복을 입은 단원들이 줄줄이 창덕궁에 들어섭니다. Welcome to Changbok Palace. Have you been to another palace? 잼버리 참가자들은 조선의 4대 궁궐과 왕릉 등의 문화재 입장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영국 잼버리 대표단 900여 명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전시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는 조기 퇴영한 영국 대표단 4,500명을 공연에 초대했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 등 수도권 문화시설 체험도 지원됐습니다. 문체부는 내일 잼버리 K-팝 콘서트 출연진을 최종 확정해 발표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정황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000억 원 넘는 직접 사업비 외에 도로공사 등 간접비가 또 10조 원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를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나라 돈을 끌어다 썼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 청소년들 공격하는 벌레 하나 막지 못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잼버리 대회를 공항 건설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5만 명의 청소년이 운집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 2018년 전북은 잼버리 개막 전 개항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듬해 1월 예타가 면제됐지만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이게 예타 면제 사업이거든요. 근데 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새만금 동서와 남북을 잇는 도로에도 예산 7,8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신항만의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간접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남북도로는 2023 잼버리 대회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신공항, 신항만, 철도 등이 전라북도가 지역 수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유리한 잼버리 대회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회 기간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화장실 청소와 관리 비용은 4,500만 원에 불과했고 그늘막 설치 예산 1억 8천만 원을 포함해 방역과 폭염 대비 예산은 17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예, 관하는 소식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걱정스러운 뉴스 전하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서쪽으로 진도를 조금 더 틀어서 한반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남해안으로 상륙해 영호남 지역을 거친 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수도권이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재훈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성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직은 바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 네, 아직까지 태풍이 몰고 오는 강풍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제주 성산항 인근에는 초속 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한 편입니다. 제주도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모레 새벽에는 최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195km 해상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속 18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 초속 35m, 강풍 반경 350km의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 카눈 영향으로 제주 먼바다에는 초속 15m 강풍과 3m 높이의 파도가 치면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 카눈은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은 내일 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통과해 모레 새벽 3시쯤 새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쪽 약 130km까지 근접합니다. 태풍 카눈은 시간당 40에서 6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해상에선 초속 12에서 36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면서 3에서 9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제주는 모레 새벽이 위험하군요. 그런데 태풍 카눈이 진로를 서쪽으로 더 틀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쯤 제주도에 최근접한 뒤 모레 아침 9시쯤 경남 남해안을 거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는 북서진을 하면서 북한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 카눈의 진로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면서 수도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카눈의 진로는 모레 아침 9시쯤 경남 통영 서쪽 30km 지점을 거쳐 육지로 상륙한 뒤 12시간 뒤인 저녁 9시쯤 충주 서북 서쪽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에서도 초속 30m 내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 늦은 밤에는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내륙에도 최고 300mm, 강원 영동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성산항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느림보 태풍입니다.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빨리 통과해야 그나마 피해가 적은데 천천히 움직이면서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의 관측입니다. 과거 엄청난 피해를 냈던 루사, 산바가 그랬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이번 태풍의 위력을 과거의 경우와 비교해봤습니다. 2012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산바의 모습입니다. 순간 최고 풍속 초당 54m의 강풍을 몰고 낮 12시쯤 경남 진주에 상륙한 태풍 산바는 경남 남해안 일대와 영남 내륙, 강원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산바가 8시간 동안 내륙을 핥히고 가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3,627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카눈이 산바처럼 내륙을 관통하면서 이동 경로의 우측 지역인 강원과 영남 내륙 지역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중심부를 지나 북쪽으로 그대로 이동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태풍의 강한 비바람을 더 큰 문제는 태풍 카눈이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카눈은 245명의 인명피해와 5조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2002년 태풍 루사보다 느립니다. 당시 루사는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22시간 동안 내륙을 관통했는데 태풍 카눈의 예상 이동 속도 시속 15km는 일반 태풍보다 2배 느린 속도로 평가됩니다. 냉장고고 뭐 이거 뒤죽박죽이 돼서 물이 차가지고 다 넘어갔어. 집으로 또 들어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계기관 신속한 상황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강풍 반경이 350km에 달하는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상륙 예정 지점인 경남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주민들은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지로 피신시킨 어선 때문에 주변 도로도 배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잘 아는 어민들은 벌써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남해안 주민들의 태풍 대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어민들이 항구에 있던 어선을 중장비로 끌어올리고 지게차로 조심스레 도로가에 내려놓습니다. 일대 도로는 어선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옆에는 어민들이 옮긴 어선 50여 척이 이렇게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선 그냥 두면은 견딜 수가 없죠. 전파가 되든지 뭐 다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해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한 상점은 차수벽을 설치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물 들어오거나 이제 돌들이 또 들어와서 이제 또 저희 가게 안을 또 덮쳐버리면 또 다 사야 되니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고층 건물의 주민들은 강풍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른바 빌딩풍 때문에 해마다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뭐 많이 불면은 뭐든지 다 날아가니까 간판이고 뭐고 다른 동네보다 특히 많이 날아가요.
부사장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선박 수백여 척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상륙 지점은 통영 앞바다가 될 걸로 보이지만 이번 태풍은 위험 반경이 워낙 넓어서 사실상 남해안 전체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있는 부산, 울산, 포항이 큰 걱정이죠. 포항은 작년 흰남노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까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김동영 기자와 함께 포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가 뿌린 물폭탄에 맞은 포항 냉천의 모습입니다. 인명구조에 장갑차까지 동원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범람 피해의 원인이 된 포항 냉천 등 5개 하천은 지난 6월에야 정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주민들은 흰남노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비 많이 온다고 막 이 문대를 잠가보고 저막 집으로 아파트 있는 데로 오라잖아. 그 이 집 아들도 뭐 지금 피난 가라고 전화 오셔. 2016년 태풍 차바로 물바다가 됐던 울산 태화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태화시장으로 흘러드는 빗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배수터널 공사는 7년째 기초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상인들은 벌써 가게가 물에 잠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 올리놔려고 선반에 저 위에 딱 올리가 그리 정리해놔야 좀 이런 거 떠내려 안 가고 좀 안 낫겠습니까?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다가올수록 주민들의 긴장과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태풍은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충북 오송 지역도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폭염 속에서 주민들이 아직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곳인데 태풍으로 그동안의 복구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봐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송 상황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젖은 벽지가 뜯겨져 있고 가재도구가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장마에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태풍 소식은 홍수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 오면 불안해. 태풍 비 소리만 들어도 지금은 벌렁벌렁한데. 복구 작업을 하느라 공장 문은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물에 잠겨 고장난 기계 탓에 공장 가동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 속에 일상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주민들은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마음을 졸입니다. 아직 복구 안 된 상태에서 다시 2차 피해가 오면은 더 힘들 것 같아서 남아있는 부분이 더 무너질까 봐 좀 걱정돼요. 태풍 카눈의 경로는 당초 예측보다 서쪽으로 기울어 모레밤에는 충북 청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을 지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행복청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장마에 붕괴됐던 임시제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와 아내가 변호사 선임 문제로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엔 해임 논란이 있었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3년 전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검찰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변호사는 내가 유령이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 변호사 사임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양측은 다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당신이 변호사입니까? 라고 소리쳤고
검찰은 검사한테 당신이라는 게 맞냐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와 조율 없이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고 꼬집었고, 김 변호사는 미션 얘기하는데 놔두냐며 그대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는 모두 철회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보통의 변호인과는 많이 다르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협박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견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전 지사의 진술 번복이 검찰 또는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인데,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자체가 먼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 지사가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 건지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전 동의도 없이 재판부에 증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협박과 회유로 검찰에 허위 진술했다는 건데, 이를 거부하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할 내용으로는 김 전 회장이 과거 이 대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한 것과 이 대표 측근 김용 씨를 통해 후원금을 낸 점,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이 대표 지원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가 협박에 못 이겨 2019년 말 퇴직 당시 쌍방울 대북 사업비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회장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가 공연히 겁을 먹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폭로가 사실이라면 김 전 회장 죄가 가중될 수 있는데 스스로 털어놓겠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 변호사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을 주장하려다 오히려 논리가 꼬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위 문제로 분위기가 심란합니다.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을 당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즉 본질을 둘러싼 심란함이 아니라 느닷없이 혁신위원장의 가정사가 불거지면서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거리가 됐기 때문이죠.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는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수만 기자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오늘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를 돌연 연기하며 모레인 10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의원제 축소가 쟁점인데, 비명계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단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비명계가 다수인 3선 이상 의원들의 동일 지역 공천 금지안도 반발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 주말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의원제 축소 때문에 저희 개파 갈등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대신 초등학생들과 부모들을 국회로 불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성토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참석한 초등학생들을 활동가로 불렀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이용하는 저급한 정치꾼의 모습이라며 정쟁에 매몰돼 물불조차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기 성남의 빵 공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심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이 공장에서 일어난 끼임 사고만 벌써 3번째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차량을 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전동식은 아니거든요. 수동식에서 누르면 올려서 붓고 수동으로 누르니까 내려오다가 끼는 것 같아요.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호흡과 맥박을 회복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도 근로자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공장 관리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SPC그룹 측은 오늘 사고 발생 이후 공장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인 1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을 소환해 실수로 기계를 작동시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달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죠. 해병대는 자체 수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벌여왔는데 수사 기록 일부를 취재했습니다. 안전 로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은 묵살하면서 해병대의 빨간 옷이 잘 보이게 잠수복의 지퍼는 내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경북 예천군의 내성천은 물살이 세고 바닥 모래층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도 있어 현지 주민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비가 물이 원체 많이 와갖고 예. 녀석도 빠르갖고 한 2, 3m 깎여 내려갔어요. 또 물이 흐른 쪽으로.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대대장이 장병들이 허리춤 깊이까지 물에 들어가려면 안전 로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해병 1사단 지휘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물속에서 위험한 장화 대신 군화를 신게 하자는 현장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조사 기록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증언과 한 여단장이 검은색 잠수복을 입을 땐 붉은 해병대 셔츠와 글씨가 잘 보이도록 지퍼를 내리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퍼를 내리고 잠수할 경우 잠수복이 물살에 부풀려지면서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큽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 했는데 국방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LH 출신 고위직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90%가 통과돼 심사 과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체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지난 2년간의 취업 승인 신청서를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내가 전관임을 대놓고 쓴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하주운정지구의 LH 아파트입니다. 이곳 감리는 S사가 맡았는데 LH 정관 A씨가 취업한 곳입니다. LH 2급 건설 현장 관리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뒤 2달 만에 S사 토목 감리원으로 가겠다며 취업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취업 승인 신청서에 LH에서 인허가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기술을 재취업한 회사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LH 공사에서 했던 직무 내용을 사기업 취업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LH 부사장 직급이었던 B씨도 퇴직 6개월 만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공기업 근무 경험을 활용하겠다고 썼는데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이후 3년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선 공직자윤리위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성을 이유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애매한 법조항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정관 여부를 받겠다는 이야기밖에 돼 있겠느냐. 취업 심사를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국토부는 LH 정관들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내부 직원들까지 수사 의뢰했습니다. 직원은 보통 내부 감사를 거치는 게 우선이지만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직 쇄신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혁신으로는 신뢰 회복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H가 뼈를 깎는 개혁을 하겠다 한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들을 고발했던 LH.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와 관련된 업체 74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LH의 자체 감리 감독을 맡았던 내부 직원들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사 직원은 통상 내부 감사 절차를 거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에 넘긴 겁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LH는 입주민들에게 도색공사라고 속이고 철근 보강공사를 진행했던 파주 사업단장에게 대기 발령을 내는 등 인사조치와 함께 외부 컨설팅을 통한 전관 특혜 등을 없애는 조직 쇄신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직원 땅 투기 논란 당시에도 LH는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 탈태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LH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참에 우리가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꿔보자, 이런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내놔도 안 돼요. 이번에도 면피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LH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대로 도망가다가 또 다른 사고를 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횡단보도 한가운데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차문을 뜯고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밤 11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보행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70m 떨어진 이 지점까지 차량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전 중구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2.5km를 도주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치상으로 지금 혐의가 적용될 거고 음주운전도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경찰에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편의점에서 외상을 해달라며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난폭 운전으로 사람을 칠 뻔하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이 사태는 콜라 한 병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콜라를 골라 계산대에 놓는가 싶더니 잠시 뒤 콜라병을 들어 여성 직원을 위협합니다. 외상을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분인데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많이 오던데. 40대 남성 A씨는 직원을 위협해 담배까지 빼앗은 뒤 타고 온 차를 운전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각 출동하면서 A씨와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A씨는 경찰 추적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고 횡단보도 신호까지 무시하며 보행자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A씨는 이곳 막다른 길에서 경찰차를 4차례나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가 선 뒤에도 A씨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을 위반한 것은 물론 경찰관의 정지 명령이나 그리고 또 역주행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A씨는 휴대전화를 맡길 테니 콜라를 외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편의점 직원이 거절해 그대로 나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차량 2대까지 파손된 심야 도심 차량 활극은 콜라 한 병, 담배 한 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기름값이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류세인데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말에 종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휘발유 2,000원 시대가 다시 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가격표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최근에는 많이 오른 게 지방이든 서울이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지라는 느낌은 좀. 실제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95원으로 4주째 오르세입니다. 리터당 1,300원까지 내려갔던 경유값이 1,500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산유국의 추가 감산 우려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에 끝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210원씩 단숨에 더 오릅니다. 기름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임박하거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 유통량은 적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이렇게 좀 낮춰졌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올해 세수 부족이 최대 50조 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끝내고 싶지만 추석까지 앞둔 시점에 국민들에게 물가 부담을 더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그걸 보는 게 우선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국민들이 부담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쯤 최종 발표합니다. TV조선 배상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교권을 돌아보자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동안은 교실에 흉기던 학생이 있어도 교사가 내보낼 권한이 없었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담길지 이태희 기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교사들이 추락한 교권 실태를 절절히 호소합니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도 하지 마세요 말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되어야 하는지. 과도한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반성문 써라고 하면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떠드는 학생, 잠자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다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교권 강화에 나선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훈육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생활지도고시를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교사가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교장이 문제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명령을 내리는 조항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사들의 학생 지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교권 강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 명을 검거했죠. 그런데 정작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당 서현역 사건 이후 급격히 늘었는데요. 이 경찰이 파악한 이런 게시물만 200건에 이릅니다. 예. 이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67명이 검거됐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지도로 범행이 예고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내 주변의 테러 예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 피의자 검거 여부도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역 사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뭐 외출하기도 굉장히 불안할 텐데 처벌이 안 된다뇨? 네, 그래서 경찰은 협박죄는 물론이고 이 살인 예비 혐의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살인 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아주 까다로운데요. 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단순히 어떻게 하겠다를 넘어 실제로 흉기를 산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판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사례를 모의한 A씨는 범행 대상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살해 방법을 특정한 뒤에 범행 대가로 이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살인 예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른 판례들을 봐도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행은 뭐 전혀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들을 그렇다고 마냥 그냥 둘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글이 공포감 조성을 넘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하나의 집단적으로 메아리가 돼서 누군가한테는 지금 범죄적으로 각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그게 최원종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야, 너 칼 들고 나가 라고 직접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걸 부추기고 고무하는 것이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정도는 테러로 볼 수는 없습니까? 네, 그런데 국내 테러 방지법은 이 테러 행위자를 테러 단체 소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을 향한 위협이나 폭력 행위도 테러로 보지 않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테러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와 영국에서는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위협도 테러로 간주합니다. 프랑스는 정보 당국이 온라인 글을 감시합니다. 예. 우리도 검찰이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는데요.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 진압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포함 한 번만 찔러도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만한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예, 물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건 아니지만 선량한 보통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가구나 전자제품 사기 전에 리뷰를 먼저 확인하게 되죠. 이제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알려주는 리뷰보다는 극한 상황에서 제품이 잘 작동되는지, 오랜 기간 써도 괜찮은지를 확인해주는 체험 영상이 인기입니다. 기업들도 이런 실험들에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출시된 폴더블 폰을 6일 동안 접었다 폈더니 횟수가 30만 회를 넘었습니다. 같은 실험을 한 또 다른 폴더블 폰은 12만 6,266회 만에 작동을 멈춥니다. You can see here that something started to go wrong. He kind of struggles to fold the phone.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습기를 시험한다며 야외로 나가고 성에 안 차서 아예 극악의 습도를 자랑하는 야외에서 끝장 제습 테스트를 실행해봤대. 음식물 처리기를 2년 6개월 동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제품을 검증하는 리뷰 컨텐츠인데 수많은 제품들의 홍수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구매 물품을 결정하려는 현대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습니다. 그걸 견뎠으면은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소비자가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콘텐츠는 물론 채널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하는 콘텐츠가 주목을 받다 보니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리뷰 콘텐츠의 인기는 더 나은 제품 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폭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1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 지역 최대 규모의 강에 홍수가 또 발생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한밤중 매서운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건물 지붕은 완전히 찢어졌고 대형 나무들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강력한 폭풍과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20대 청년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ust a bomb going off. I mean, it was so loud and the wind was crazy. I just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my life. 11개 주 110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항공편도 만여 편 이상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가장 강한 등급인 레벨 4의 토네이도가 10년 만에 처음 수도를 향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한때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These are not your summer type thunderstorms. These will produce significant wind because they are moving so fast. 베이징 일대를 초토화시킨 5호 태풍 독수리가 동북 지역도 휩쓸고 지나가면서 중국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140년 만의 폭우로 허베이 성에서만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나왔고 동북 지역 가장 큰 강인 숭화강에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먼 길 떠나는 여주인공이 욕심껏 배낭을 채웁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다 뒤로 자빠집니다. 기어이 나서지만 후회하죠. 거림과 비움을 모르는 흉노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 잃은 미어캣이 두리번거립니다. 하늘 한번 보고 주변 한번 보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합니다. 커피를 넘어뜨린 고양이가 당황합니다. 급한 대로 앞발을 들어올려 빨대를 막아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은 커피죠.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내일이면 벌써 그를 헤르만 헤세의 아름다운 여인을 서유석이 번안에 곡을 붙였죠. 제1야당 혁신위원장 자리를 장난감으로 여기기야 했겠습니까만 김원경 위원장은 혁신이라는 명분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자초한 사면 초과 속에 길을 잃고 헤매다 이번엔 가족사 논란에 부닥쳤습니다. 그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효심을 강조했던 말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모시고 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장문의 통로선 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함구한 채 그 아들이 반박하면서 집안 통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다른 진흙탕 싸움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엄호하며 밝힌 시부모 얘기는 따져볼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 뵀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입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18년을 모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뵈는 것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막장 통로전에 휩싸이기 전에 이미 김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의 혁신은 신뢰와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 사퇴 여부에 함구했습니다. 그의 미래가 짧은 분들 발언에 유감 표명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기야 무슨 할 말이 있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분을 기용한 데 따르는 당연한 책임도 외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임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물러났을 때도 사과하지 않은 채 결과에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은 가전 악재 사면 초과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계속 회피하고 뭉개며 간다면 정말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닥쳐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8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뜨거운 8월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들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태풍은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후 내륙을 그대로 관통하겠습니다. 특히나 강원 영동에는 최대 600mm 이상, 일부 영남 내륙과 제주 산지에도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과 전남 해안에 3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로는 초속 4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8에서 9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으로는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8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